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서석교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이제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이제 호르몬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골다공증 치료제의 총정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외래에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제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골다공증은 본 덴시티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프랙처,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그러한 질환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덱사를 사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2.5 미만이면 우리가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즘은 프락스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뭐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러한 덱사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2.5 미만이면 보험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미만에서 우리가 흔히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이제 호르몬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썸제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칼슘이나 바이타민 D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제제를 중심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제제들의 그런 효과를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골절 예방 효과는 벌테브럴 프랙처와 또 힙 프랙처 또는 non 벌테브럴 프랙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대부분의 제제들이 전부 다 벌테브럴 프랙처뿐만이 아니라 힙 프랙처, non 벌테브럴 프랙처에 모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스포스포네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호르몬 제제 모두도 역시 모든 프랙처의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썸 제제의 일종의 랄록시펜은 힙 프랙처나 non 벌테브럴 프랙처에는 효과가 없고 단지 벌테브럴 프랙처에 대해서만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칼슘과 바이타민 D는 효과는 떨어지긴 하지만 힙 프랙처랑 non 벌테브럴 프랙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이제 총 정리가 되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칼슘 바이타민 D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싸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이제 효과가 적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 우리 호르몬 세라피가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골다공증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딥베인 스롬보시스의 그런 단점이 알려지면서 최근엔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썸제제인 랄록시펜은 벌테브럴 프랙처만 이제 감소시키고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BMD를 올린다든지 non 벌테브럴 프랙처에 대한 효과가 입증돼 있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제 아주 효과가 좋고 BMD도 올리고 모든 프랙처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최근에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오브 더 조라고 ONJ 또는 에이티피컬 프랙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5년 이상에서는 드럭 헐리데이가 이제 추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런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단점과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을 넘어서고자 새로운 제제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과거 이 제제들은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뼈를 리접션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죽임으로써 리접션을 억제해서 본에 이제 리접션을 억제해서 BMD를 올리는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기능만 억제를 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살려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뼈를 생성하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죽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 기능만 없애고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살려두면 오스테오블라스트의 기능도 남아있기 때문에 뼈가 이제 생성이 되기도 하고 리접션도 억제하는 여러 좋은 기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나카티브라고 해서 2, 3년에 우리나라에도 출시될 예정이라 앞으로는 이런 제제들이 앞으로 퍼스트 제제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칼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칼슘이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메타 어널라이시스를 했더니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을 증가시키더라. 그래서 칼슘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칼슘이 그럼 얼마나 MR이 올릴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칼슘이 MI를 올리는 기전은 칼슘을 흡수함으로 해서 칼슘 레벨이 갑자기 증가함으로 해서 이런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증가시킨다든지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코아귤러빌러티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러한 기전으로 해서 우리가 MI를 증가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자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제 3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가 1000ml 이상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가 증가함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1000ml 이상을 먹으면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가 증가하는데 여자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있겠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고요. 보시면 남자는 이제 그 1000ml를 먹게 되면 아예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여자에서는 어떠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도 증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2013년도 BMJ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여자들에서도 1400ml 이상을 먹게 되면 600에서 1000ml를 먹는 그런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자에서도 많은 칼슘을 먹는 게 혹시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 영양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평균 여성들의 칼슘 섭취를 보면 프리메노포즈, 메노포즈 남자 할 것 없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한 600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자는 400 정도에서 크게는 300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이제 칼슘이 정말 높은 용량을 드시지 않는 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따라서 이렇게 낮은 칼슘 레벨을 섭취하는 아시아인에게서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칼슘의 섭취, 우리가 서플리멘테이션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칼슘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바이타민 D는 칼슘의 그런 흡수를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D 부족 자체가 프랙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또는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근육의 어떤 약화를 갖고 옴으로써 이렇게 넘어지는 기회를 높임으로써 이 프랙처의 리스크도 증가시킨다. 그래서 바이타민 D의 그런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 이상을 우리가 에듀키트하다고 보고 그 이후를 인서피션시, 디피션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에서는 약 70%가 바이타민 D 디피션시에 속하기 때문에 칼슘뿐만이 아니라 바이타민 D의 서플리멘테이션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영양 조사를 본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조사인데 디피션시가 대부분 60% 이상에서 디피션시고 디피션시랑 인서피션시를 합하면 9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서피션시입니다. 그래서 칼슘뿐만이 아니라 바이타민 D의 서플리멘테이션은 골다공증 예방에 기초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호르몬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이펙티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WHI 스타디가 호르몬의 그런 단점을 굉장히 부각시킨 스타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증명한 스타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ET, BT 모두 프랙처에 대한 예방 효과가 모든 프랙처에 대해서 이제 에비던스를 가진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디오베스큘라 디지나 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증가시킨다고 돼 있지만 전 강의에도 들으셨겠지만 60세 이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궁이 없는 ET 같은 경우는 이런 카디오베스큘라 디지도 증가시키지 않고 브레스트 캔서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프랙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폐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제 리비알도 많이 쓰는데 리비알 자체도 우리가 10년 정도 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해 봤더니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제 피머넥의 그런 BMD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피머넥뿐만이 아니라 럼바스파인 또한 충분하게 이렇게 BMD를 올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BMD를 올리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세라피와 마찬가지로 리비알도 벌테브랄 프랙처와 넌 벌테브랄 프랙처 모두 45%, 26% 정도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이트의 프랙처의 예방 효과도 굉장히 좋았다.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리비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 엔도메트리얼 세이프티는 당연히 이제 확보가 됐고 실제로 EPT에 비해서 바이자이널 블리딩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브레스트 텐더니스 같은 것도 굉장히 적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발표된 이런 논문에서는 랄록시펜에 비해서도 BMD를 효과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랄록시펜에 비해서 효과가 좀 좋았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리프트 스타디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이제 지금 사용하는 거에 1.25ml를 사용한 스타디였는데 브레스트 캔서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리버레이트라고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 대해서 리비아를 쓴 그런 연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스트 캔서 리커런스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리비알이 어느 정도 브레스트에는 좀 세이프한 그런 면이 있지만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에스트로겐 리셉터에는 결합을 하지만 이제 조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랑 같은 사이트에 결합은 하지만 이런 리셉터 컨포메이션을 체인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안티 에스트로제닉 이펙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썸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클로미펜부터 브레스트 캔서에 사용하는 타목시펜,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랄록시펜 이런 것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썸 제제들은 브레스트에는 안티 에스트로겐 이펙트, 그 다음에 본에는 에스트로겐 이펙트, 그리고 엔도메트리움에는 각각의 제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목시펜 같은 경우는 엔도메트리움에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런 산부인과적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랄록시펜 같은 경우는 엔도메트리움의 널 이펙트, 포지티브도 네거티브도 아닌 그런 이펙트를 갖는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랄록시펜은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프랙처의 예방 효과와 브레스트 캔서의 예방 효과 또는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의 예방 효과 등등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랄록시펜을 썼을 때 럼바스파인뿐만 아니라 피머넥에도 컨트롤에 비해서 유의하게 BMD를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BMD와는 다르게 프랙처의 예방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테브랄 프랙처에만 예방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프랙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서 약 49%, 이전에 프랙처가 있던 사람들에서 약 34%를 감소함으로써 벌테브랄 프랙처의 히스토리가 있건 없건 벌테브랄 프랙처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힙 프랙처나 넌 벌테브랄 프랙처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프랙처를 예방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랄록시펜은 벌테브랄 프랙처에만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랄록시펜을 썼을 때는 에스트로겐처럼 우리가 이제 스롬보 엠볼리즘이 이제 증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랄록시펜도 호르몬이나 타목시펜과 마찬가지로 그런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저페니즈에서는 이러한 이제 스롬보 엠볼리즘의 이벤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양 사람들보다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도 약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와는 달리 이제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의 그런 리스크를 본 것을 보면 우리가 약 8년 이상을 보면 플라시보를 사용했던 랄록시펜을 사용했던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 예방 효과도 나쁜 효과도 없는 그런 이제 널 이펙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타디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코로너리 코즈에 의한 데스라든지 non-fatal MI, 뭐 호스피탈리제이션 다 봤을 때도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서 랄록시펜을 썼을 때 이런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를 감소시킨다든지 증가시키지 않는 널 이펙트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베너스 스롬볼리즘 엠볼리즘의 그런 이벤트는 조금 더 증가시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블로 바스쿨라 디지즈 중에서 스트로크는 조금 증가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결론을 갖기도 했고요. 하지만 WH 스타디와 마찬가지로
이런 랄록시펜을 나이에 따라서 60세 미만에 썼을 경우, 60세에서 70세에 썼을 경우, 70세 이상에서 썼을 경우를 나눠보면 60세 미만에서는 카디오베스쿨라 디지를 좀 감소시키는,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으로 나와서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이제 베슬의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함으로써 어떤 타이밍 하이포시스 또는 뭐 그런 것들이 호르몬과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60세 미만에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카디오베스큘라 디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60세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60세 미만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카디오베스큘라 디지를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스럼버 엠볼리즘의 리스크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썸 제제들은 대부분 브레스트에 안티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연구 결과에서 이런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랄록시펜은 FDA에서도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예방적인 효과로 이미 그런 효과를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가는 없지만 비보험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의 그런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으면서 오스테오피니아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고 사용하는 편이고 그런 환자에 있어도 틀림없이 도움을 주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랄록시펜은 이런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모두 똑같은 그런 백본을 가지고 있고 이제 R1 사이드 체인과 R2 사이드 체인이 있는데 이런 R2 사이드 체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안티 리조프티브 앤 포테지가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사맥스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다음에 본비바, 뭐 리세도네이트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처음에 붙었다가 디졸션 되는 게 이제 대부분 굉장히 적고 다시 붙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뭐 드러컬리데이를 해도 끊어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효과가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이 얘가 한번 붙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붙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제에 따라서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끊고 나서도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따라서 제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이런 제제들을 보면 알렌드로네이트는 5ml, 10ml 데일리 쓰는 것과 위클리 70ml 쓰는 게 있고 리세드로네이트는 5ml가 데일리, 35ml가 이제 위클리, 그다음에 150ml 먼슬리가 있고 이반드로네이트는 오랄로 먼슬리가 제제가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IV 제제가 있고 졸레드로네이트는 알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이제 씁니다. 따라서 뭐 매일 드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 좋은지 한 달에 한 번이 좋은지 뭐 3개월에 한 번이 좋은지 뭐 이렇게 환자와 의사의 어떤 그런 뭐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좋은 제제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고 3달에 한 번씩 오라 그러면 꼬박꼬박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사이드 이펙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쓰는데 잘 못 지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사람의 우리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제제가 더 효과적일지를 좀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 모두 벌테브럴 프랙처, 힙 프랙처, non 벌테브럴 프랙처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반드로네이트, 우리가 본비바는 벌테브럴 프랙처에는 효과가 있는데 힙 프랙처나 non 벌테브럴 프랙처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연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부분 모든 비스포스포네이트들이 모든 사이트에 이제 프랙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직 본비바는 힙 프랙처나 non 벌테브럴 프랙처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중에서도 이제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를 비교해 보면 알렌드로네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리세드로네이트나 다른 거에 비해서 BMD를 확실하게 올린다는 거에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에 비해서 알렌드로네이트는 BMD에 대한 효과가 좀 확실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BMD의 상승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렌드로네이트는 리세드로네이트나 다른 호르몬 치료에 비해서는 힙 프랙처의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여줌으로써 리스크의 감소에 있어서도 알렌드로네이트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알렌드로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알렌드로네이트는 다른 제제들에 비해서 BMD를 확실하게 올리고 프랙처 효과가 조금 더 확실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리세드로네이트는 다른 제제에 비해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드로네이트는 쓴 지 6개월 지나면 6개월부터 벌테벌 프랙처, 넌 벌테벌 프랙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리세드로네이트의 장점은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렌드로네이트는 한 12개월 또는 24개월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 이반드로네이트는 3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세드로네이트는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반드로네이트의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약 효과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잘 수능도가 높아야지 효과를 잘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데일리나 위클리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옵티멀한 데까지 수능도가 따라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먼슬리 같은 것들은 수능도가 높일 수 있고 실제로 연구를 할 때 근데 조금 단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매달 1일이면 1일 이렇게 전화를 해줬습니다. 환자한테 이날이 먹는 날이다 이렇게 문자를 주든 그래서 이런 수능도를 높임으로써 위클리 제제나 데일리 제제보다는 이런 수능도를 높임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반드로네이트는 분명히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에 비해서 약간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들의 그런 이제 FDA나 우리나라의 허가 사항을 보면 이제 알렌드로네이트 5mg 같은 경우는 프리벤션이나 트리트먼트에 모두 허가가 나 있고 나머지 제제들은 전부 다 트리트먼트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리세드로네이트도 데일리 제제, 그다음에 위클리 제제 모두 프리벤션에도 허가가 있고 트리트먼트에도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보험으로 쓸 때는 물론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허가 사항은 이제 프리벤션에는 알렌드로네이트 데일리 5mg 제제하고 리세드로네이트 5mg 제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위클리 제제들이 허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바이타민 D의 그런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바이타민 D 제제들이 붙어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포서맥스 D였는데 플러스 D라고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D 5,600.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바이타민 D의 요구량이 이제 800이니까 일주일이면 5,600 정도 되지 않나 싶고 맥스마빌 같은 것들은 데일리 제제로 이제 나와 있고 리세드로네이트 역시 이제 이렇게 위클리 제제가 다 바이타민 D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이제 바이타민 D의 디피션시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약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바이타민 D 디피션시의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진 걸 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제제들을 복용함으로 해서 바이타민 D의 디피션시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왔던 그런 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실 폐경되고 나서 폐경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ETPT가 이런 증상 조절뿐만이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 같은 경우는 브레스트에도 안전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제가 되겠습니다. 랄록시펜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벌테브랄 프랙처의 효과가 있었고 60세 미만에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를 줄일 가능성 또는 우리나라의 그런 브레스트 캔서의 인시던스가 40대 후반, 요즘은 50대 초반이 가장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의 예방 효과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우리가 호르몬 세라피에서 넘어가는 그런 치료로는 랄록시펜이 더 좋고
우리가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것들이 효과가 좋고 프랙처 예방 효과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ONJ나 아니면 에티피컬 프랙처 오래 썼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60세 이상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왔을 때 이런 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씀으로써 그냥 프랙처를 예방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폐경부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좋은 패러다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